네, 지난 월요일부터 하반기 경제시장 전망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분기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7월이 시작되면서 미국 증시가 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하루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7월은 그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국내 이렇게 재테크 세미나라든가 증시하는 사람들 보면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용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작은 증권사에 이렇게 무슨 분들이 한 4,100, 4,000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좀 배당으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뭐 키산드라라든가 카산드라라든가 네. 까나리아라든가 이런 쪽을 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분기에 성장률과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은 특히 성장률부터는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한쪽을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 되겠죠. 이런 것이 오늘 뭐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서부터 그런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모습이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 정도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지표인 CNN의 FGI 지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전에 45 뉴트럴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립기념일이 끝나고 나서 7월 6일에는 40, 그 다음에 다음 날은 39, 오늘은 3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2의 그 독립기념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집단 접종률이 한 70% 가야 되는데 한 63% 정도 시점에서 제2의 그 독립기념일 선언한 거 좋지만 너무 성급하면 항상 불길한 징조가 됩니다 하면서 이 까나리아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채금리가 급락세가 지속되느냐 이 여부였었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장중에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는 지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졌었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할 수밖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5에서 1.29로 했지만 그래도 1.3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근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해석을 해왔습니다는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오늘 다우지수와 비슷한 폭으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한 0.9% 제가 볼 때까지 0.7% 다우존스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우존스도 0.7% 네.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하면 나스닥 지수가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오늘은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이러한 과거의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에도 결국 국채금리가 급락하던 것이 그때의 버블이 굉장히 뛰었던 것이 소위 그 닷컴 주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채금리가 급락하는 것이 경기 침체 신호탄 아니냐. 그러면 거품부터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부터 깨지는 상태에서 그동안 뭐 코로나 직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대형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대형 기술주 이렇게 오늘 좀 비교적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거품이 끼었던 곳이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입니다. 오늘 그 가상화폐 분에 대해서는 캐스터분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가상화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제가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우리가 보면 마이클 버리라든가 아니면 제러미 그랜섬이라든가 제가 이거 보고하겠습니다. 레오 쿠퍼만이라든가 스탠리 드랭켄 밀러라든가 그다음에 건들락 채코낭이라든가 기요사키 이런 사람들의 증시 거품 붕괴론에 대해서 아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막이 빠져가지고 그때 자막이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그 한국경제TV에서 한 이틀 전에 이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제 하루 뒤에 한국 언론에서 네.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오후에 국내 그 증권사의 CEO 경력으로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일 겁니다. 그만큼 경륜이 많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어제 그 코스피가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그 기사의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이 문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점을 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국내에서 오랫동안 증시를 이끌고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렇게 경륜이 높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의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요. 그런 것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국내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다우지수와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의 붕괴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적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는 기업들 실적도 지금 본격적으로 발표되죠. 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기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는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온다. 근데 폭이 중요하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2분기 실적이 12조가 됐습니다는 진짜 반도체라든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한 그 질적인 실적은 한 11조 정도로 해서 다른 쪽 요인을 빼면은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작은 거로 나온 거, 그 점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12조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외국인들이 진짜 삼성전자의 그 상품을 팔아가지고 실적을 얼마큼 내느냐 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상당히 적다 하는 측면에서 당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일베 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쪽인데요. 어제 3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이니까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붕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부터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를 놓고 인플레와 함께 이것을 일시적으로 봐야 하느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국채금리가 장기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 yield 커브 수익률 곡선상에 단기 금리가 낮냐, 장기 금리가 높냐. 정상적으로는 단저 장거인데 네. 이거 거꾸로 될 때는 단거 장저 현상. 장기채가 이렇게 급락해서 단거 장저가 될 때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는 네. 사실 이것이 본격적인 그 경기 침체의 신호탄 아니냐. 그러면 거품이 꼈던 이렇게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은 200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신호탄의 상태에서 이 국채금리의 급락세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간다면 더블 딥의 그 신호탄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거품 붕괴 얘기가 이렇게 귀에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일시적이라면 사실 뭐 많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급 불균형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논란이 됐던 것은 논란이 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엊그제까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에 페드 의원들조차도 제롬 파월 의장조차도 6월 회의에서 공식화시킨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 가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근데 사실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됐다면 국채금리는 올라야죠.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아주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상 두고 논란이 많은 겁니다. 네. 비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이렇게 그 테이퍼링과 관계없이 이런 쪽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페드 회의서부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 전에 자막 좀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자막 좀 보여드리기 하면 지금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파월과 앨런 입장에서 모두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은 앨런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이 이렇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적자 국채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본인이 주력해야 될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우리가 보면 한 나라 금리 체계상 인트리 C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를 조정하는 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또 파월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테이퍼링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켜야겠다 하는 측면의 방송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파월 입장에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죠. 물론 공화당과의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그 부담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2조 2천 계획했던 것을 지금 1조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1조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의 bonds supply, 즉 채권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채권 가격 문제에서 채권 가격 공급 적자 국채가 발행하니까 채권 그 가격 문제에서 적자 국채가 많이 이렇게 나올 때는 가격 하락, 국채 금리 상승. 근데 이게 줄이니까 적자 국채 발행 물량 부담 줄어들어 국채 금리 안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작용하는 상태고요. 2조 2천억에서 1조 달러로 떨어뜨리면 어마하게 유통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걸 공식화하지만 신중한 입장을 좀 견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지금 국채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회계연도가 3월 말인데요. 3월 말 전에는 회계연도 결산을 해서 해외 나가 있던 이렇게 국채를 매각하고 본급으로 엔화 송금한다. 그때니까 국채를 매각하니까 유통시장에서 국채 공급 물량이 증대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회계연도에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근데 회계연도가 끝났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1인당 GDP로 본다면 선진국이지만 일본의 스가 정부는 작년 8월 말에 껐던 아베 정부보다 더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험으로 지금 하계올림픽을 배팅하고 있는데 무관중이 들 만큼 또 유명 선수 안 옵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떠냐? 실패하면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것이다 하는 네.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다나베는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 밖으로 빠져야죠. 밖으로 빠져야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매입이 아주 집중되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 매입이 증대되니까 어떻습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는 아시겠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우려가 되면 일본은 very I can 거리는 것일까? Curse under the safe haven. 경기가 안 좋으면 일본이 엔화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엔화 강세가 된다. 그래서 안전통화에 언더 깔려 죽는다. 무슨가? 일본 경제가. 네. 그래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가 강세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인을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오늘 그 급락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이거는 뭐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한 입장인데요. 이렇게 그 국면의 경기 둔화는 뭐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간의 모습은 그럴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단순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경기 둔화다. 그리고 이제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되면 경기 침체냐.
뭐 경기 둔화와 경기 성장률 떨어지면 경기 둔화는 경기 침체 국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WDM의 신호탄이냐 일시적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지금 논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의 정부가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앨런 의장이 국채금리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많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채금리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뭐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이 여부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우려는 국채금리 하락과 결부시켜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던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점은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너무 뭐든지 앞서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그만큼 견실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네. 있는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서가니까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구 미국의 그 테이퍼링 진행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자본이 이탈됩니다. 자본 이탈 방지에서 하는 이주열 청재라든가 금통위원들 한국 내부 인사들이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5월 금통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연내 2차례 이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정금리 얘기를 하지 않고 2차례 올리더라도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됩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외자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쪽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불균형이란 명목하에 금리를 올리면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 내몰립니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 2018년 11월 말에 그때도 경기가 안 좋은데 사실 김현미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쭉 이렇게 쳤습니다는 장관은 안 칩니다. 지금 평이기 때문에 또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장관 소리를 좀 붙여줘야 되는 게 아마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게만 그냥 평인으로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김현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 부동산 대책 강남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 있는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남 핑계 되는 거죠. 네. 시중 부동자금이 문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왜 안 올리냐? 올리면 신용도가 줄어들면 강남에 들어온 부동산 이렇게 자금이 줄어들어서 안정되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중 자금을 그대로 방치했던 한은의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결과적으로 더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은 입장에서는 평상시에는 한의 물가 안정 목표를 그대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고용 창출이든가 이런 쪽에서 한은해법 1조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독립성, 정책 중립성을 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는 흐트러뜨릴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화 정책에서 보면은 사실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으로 보면은 사실 그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의 불균형을 잡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리라는 변수를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너무 성급하게 연내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해서 외자 이탈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쪽을 나선 것은 어찌됐든 나름대로의 그 훌륭하신 금통위원분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겠습니다는 사실은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제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145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번 전망에서도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은 코로나 직후에 두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예.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3월 달에는 달러가 간다, 기축통화가 간다 하지만 그것만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하지 마십사. 근데 사실 달러 인덱스가 103 레벨에서 올해 1월 6일 날은 89 레벨까지 떨어졌죠. 그만큼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은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원달러 환율은 1285원에서 올해 1월 7일 날 1082원, 200원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그랬는데요. 올해는 뭐냐? 올해는 바이든 정부는 시장에 맡겨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자릿대에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일부 증권사에 이렇게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트럼프 정부 때 달러 약세 짓눌리는 사항이 해소되는 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1,082원에서 지금 1,145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작년에 평균 환율 수준으로 보면 작년에 1,180원에서 올해의 연초에 1,082원에서 1,140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작년에 평균 환율 수준 1,180원보다 낮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환율은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올해 1월 8일 날 1,080원에서 억눌림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올라가겠습니다는 평균 환율을 보면 이렇게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이 지금 전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140원 이렇게 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대투증권에 아주 영업을 잘 하시는 이런 김 부장이라는 사람들이든가 많은 사람이 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대형 기술주들을 대형주를 왜 안 살까? 당연하겠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한국의 주식을 사면은 환차손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올해 1월 달 올해 4월 초에 국내에 이렇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 4,100 가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하면서 5월달, 6월달 주가가 3,900, 4,000, 4,100 이렇게 얘기할 때 외국 자본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환율 상황에 보면 거꾸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환차선이 기록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 안 좋고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환장 매력이 그렇게 하반기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코스피가 일단은 4,100 얘기가 나온 것이 어제 서머랠리 얘기하면서 자산가들조차도 어제 서머랠리가 온다 하더라도 3,200에서 3,400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머랠리냐? 그런데 그만큼 국내 자산가들이 모 증권사에 무슨 부장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더 잘 보고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증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시청자분이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각 분야별로 하반기를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세계 집값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집값은 올라갑니다. 네. 이 표현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는 주가가 미쳤다 하는 것보다도 집값이 미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좀 이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든가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사실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평가하는 PER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볼 때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강남에 집을 샀을 때와 한국에 주식 샀을 때 어떤 게 수익이 높았을까? 강남이 높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집값이 높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강남 집값에 대해서 가장 규제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한국경제TV라든가 국내 모든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경제는 종합지표입니다. 재테크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금융상품도 있고 금융상품에는 리츠라든가 부동산 상품도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있습니다. 실물경제에서 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조리 모든 방송이 주식에 초점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재테크에서 집값이 미쳐서 주식보다 더 높은 이런 사항을 지금 이렇게 잘못 읽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방송은 종합방송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인 시각에서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이 무슨 1000% 간다, 코스피가 4100 간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세뇌를 한 상태에서 증권사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이런 그 오래된 경진인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좀 하반기는 신중한 입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쪽에 얘기하면 당신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 보면 4100 얘기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뭐냐 굉장히 오히려 정확하게 경제 일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이런 사람이 유튜브에 줍줍하는 이런 방송에 이렇게 매국이 돼서 오히려 그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당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측면에선 종합적인 상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세계 집값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접어든 지금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주거용 집값에 해당되는 우리는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국가는 자 상업용 건물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이 올라가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의해서 다시 미국의 그 경제 재봉쇄가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델타 변이 문제에서 경제가 재봉쇄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매수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서 상당히 PI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미국, 우리가 아니라 미국 이런 데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세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세계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그리고 금리가 낮았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는 돈 써라야겠죠. 돈 써라고 금리 낮춰준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세계 집값이 미쳤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부동산, 집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다들 관심이 있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특정 계층, 물론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많아졌기 했죠.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주식이 보편적이냐,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보편적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낮춰지고 돈 많이 풀었을 때는 어떠냐 하면 주식보다도 사실 집에 대해서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경기를 회복할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웰스 팩트,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웰스 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앨런 그리스본 페드 의장이 추정한 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담보로서 가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앨런 그리스본 보면 미국의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를 회복시키는 웰스 팩트 계수가 주식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작년 코로나 직후에 금리 낮추고 그다음에 돈 많이 풀고 집값 올려서 경기 회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는 경기 회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된다면 테이퍼링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긴 오더라도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변화될 소지는 적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지는 코로나 직후에서부터는 코로나 직후가 질병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레이션을 격리시켰습니다. 격리시키다 보니까 어떠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의도되지 않던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다른 밖으로 가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증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 가족의 중요성, 집의 중요성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데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물량 목재라든가 뭔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공급은 주택 공급은 안 되는 상태에서 집의 소중함을 바이러스로 알게 됐다 보니까 집의 수요성을 저증대한 거거든요. 그럼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집값이 돈 풀고 저금리와 함께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현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고 한국은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글로벌 추세에 갖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집값은 올해 수도권 집값은 눈이 뜨면 1억 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번 신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요인이 결부돼서 지금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은 잡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델타 변이가 또 팬데믹으로 선언이 된다면 또 한 번 바이러스발 이상 급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코로나 직후에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죠. 네. 그런 상태에서 델타 변이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재봉쇄는 되지 않겠습니다는 그 경제가 다시 열리는 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한 1,200명 나오나요? 이렇게 된다 그러죠. 어제 그렇게 나왔었고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것 나오면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거리두기를 좀 뭐 4단계까지 강화하겠다 하면 예. 외부 활동들이 다 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족의 중요성이 되고 내가 밖에 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시키면 집이 소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이 소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델타 변이 확산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작년 코로나 직후에 수급 불균형이 전 세계적으로 집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될 때는 자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주식에 대해서는 2분기에 경기 정점면에서 이렇게 거품을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정보 중심에 떨어지긴 합니다는. 자, 집값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가족 중요성, 그다음에 집의 중요성, 테이퍼링 늦춰져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제2차 바이러스 집값 랠리. 작년 그 코로나 직후에는 1차 바이러스 집값 랠리 이런 표현을 하면 이 델타 변이에서 제2차 집값 이렇게 바이러스 랠리 이런 쪽이 심층찮게 거론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이 대목이 그렇죠. 아직도 이제 후유증이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죠. 아마 국민들의 그 관심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실련에서 보면 93%, 문재인 정부는 17%. 근데 이제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지표는 KB국민은행,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어떤 것이 사실일까? 이거야 뭐 시청자 여러분 통계가 근원 데이터가 어딘 여부와 관계없이 뭐 체감적으로 보면 당연히 93%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체감 통계가 바로 그게 통계입니다. 그 맞지 않는 건 통계 조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해본 느닷없이 4년 동안에 집값 상승률이 17% 안정됐다. 이게 왜 그러냐?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강남 집값 상승률이 최고지 않은데도 최고다.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 수장의 김현미 아닙니까? 현미. 강력한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7 지방 재보선 선거 여당 실패 그리고 내년도에 부동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에서 종부세라든가 뭔가 좀 엊그제까지 강하게 한다는데 종부세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오른쪽에 그것도 본인들이 종부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유세라든가 강하게 추진했던 사람들 입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이 세제라는 게 세제 변경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큼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자를 캐고 그 7월 말까지 있잖아요. 7월 말까지 김장김치를 씻기 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고기 안에 열무를 좀 대부분 씻거든요. 네. 열무가 석성입니다. 석성.
근데 열마 한 단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단 이렇게 묶으면 열마 한 단 지금 로컬 푸드에 좀 좋게 받으면 3,000원입니다. 그러면 로컬 푸드에 마대값 빼고 마대값 대체로 한 이렇게 20%에서 30% 차이가 있습니다. 30% 하면 1,000원 빼기면 자 지금 2,000원 남는 거거든요. 한 가닥에. 네. 거기에 농산물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비쌉니다. 인건비도 지금 뭐 벵글라데시, 네팔 사람일 걸 쓰는데요.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대비해서 한국에서 보면 맞춰줘 줘야 되는데요. 일부 이렇게 해서 노동 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쪽도 최저임금비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줘야죠. 그럼 농산물 하면 담배값 줘야죠. 죄송합니다. 이걸 뭐 얘기해서 제가 뭐 이게 담배값 줘야죠. 무슨 새참 줘야죠. 하면 뭐가 남습니까? 진짜 뭔가 남습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거기에 공시지가 올라가 버렸죠.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냐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지방의 공시지가 설정할 때 정말로 민감하니까 뭐 이렇게 뚝 때려가지고 해상에서 한 지도 가지고 때리면 안 됩니다. 실제 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해상하면서 찍은 거 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공시지가나 올려가니까 그냥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열을 받지 말고 우리 큰 정비들께서 이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열 받게 되거든요.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자 부동산 대책도 수요가 걱정은 안 된다. 공급 부족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 확대시켜야죠. 근데 김현미 대책 같은 경우는 수요 억제책 아닙니까? 수요 억제책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은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진 상태죠. 수도권 수적 불균형은 더 심해진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서울의 수장이 바뀌면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는 공급 확대가 지효성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급 확대하면 차기 정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도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수익이 높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정말로 정책 당국자들은 특히 국민의 민감한 부동산 대책은 글로벌 감각을 하는 사람 어떤 정권이 들었든 간에 대선 후보들 내가 맞는 사람 나의 대통령 되는데 기여한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자리 죽이는 있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 이런 국민의 민감한 정책은 글로벌 감각도 강조해야 되고 경륜도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좀 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현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에 대해서 경륜에서 부족한 사람을 안 치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왜곡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을 취할 수 없는 과정에서 세제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훌륭하신 대동 후보입니다. 제가 야당 후보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후보도 다 후보입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차기 정권을 이렇게 맡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의 대통령 되는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책 부동산 대책만큼은 글로벌 감각, 전문적인 지식, 경륜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꼭 좀 수장으로 앉혀서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에 어떤 후폭풍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사례들 다시 그렇게 되풀이해진 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훌륭하시니까 꼭 좀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하반기 경제시장 전망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